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채권법에 관해서요, 우리가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권법하고 민초는 해설했기 때문에요, 채권법 보시면 동시행관계죠. 기업,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여러분 지금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로 등기와 대금이 동시이행이고요. 판례는 뭐라 했냐?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잔금 지급과 동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그랬지만 인도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내용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고요,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 먼저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 되는 거죠. 선이행이란 말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민법 621조에 보면 임대차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 임대차 등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 등기까지도 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말소 서류,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 제공, 이 두 가지가 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이 되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죠? 전세권 등기하고 동일하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이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것을 협력 의무죠. 이 협력 의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소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이행이라든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주된 의무요. 주된 의무라는 것은 대금과 등기를 얘기하죠. 주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수적 의무의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디귿. 디귿을 빼고는 기역, 니은이 되는 것이죠. 자, 66번은요, 제3전량 계약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보시면 우리가 계약 철사에 관할 책임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죠. 워낙 테마가 없기 때문에요. 논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의 종류가 지금 오래 안 나왔죠. 계약의 종류. 항상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증여 계약은 무상 편무 계약이다. 현상 광고는 유상 편무 계약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약의 종류가 안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계약의 종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의 문제는 최근 6년 사이에 세 번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세 문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왔으니까요, 내년에는 아마 위험 부담이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3전량 계약이죠. 이 제3전량 계약은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왔죠. 이 중에서 6년 동안요, 이런 형태의 서술형 문제로 한 4번 정도 나왔고요, 사례형 문제로 한 2번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좀 더 내용 자체를요,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항상 묻는 지문이 일정하거든요. 그 사례 내에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술형은 폭넓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1번 제3자의 권리, 수익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이때 채무자는 누굴 얘기하죠? 낙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여러분,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이것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립이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급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소급하여 그러면 안 되겠죠. 2번,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때 채무자는 낙약자를 얘기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계약의 해제나 취소와 같은 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요약자나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나 또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를 할 때 제3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취소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속하는 것이고, 제3자인 수익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제3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란 제3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죠. 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직접 청구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수익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해제는 누가 한다? 요약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자는 권리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제는 할 수 없다. 해제는 요약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4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죠. 이 채고는 의사의 통지이죠. 의사의 통지로서 이것은 표현행위이고요. 이 표현행위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고에 대한 법률효과는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 채고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죠. 아무런 확답이 없다. 그러면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거절. 이것을 뭐란다?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죠. 뭘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거죠. 스스로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데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법률효과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요. 그런데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률효과가. 그래서 채고에 대한 법률효과, 그것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의 규정, 다른 것으로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요,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만, 여기서요 면책적 채무인수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라든가 채무인수, 그 다음에 계약인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행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67번 합의해제죠. 우리가 해제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다른 시험에도요. 올해도 다른 국가고시죠. 감정평가사고요. 법원행정고시에서 두 군데에서나 합의해제가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때 보면 이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합의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계약 해제권하고 다르죠. 우리가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인데요. 합의해제하고 해제계약은 이건 계약이죠. 그래서 합의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합의해제는 먼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합의로 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548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하게 되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자를 가산한다 한다.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합의라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제는 계약이고 의사표시가 두 개죠. 그 다음에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의사표시가 하나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합의해제는 해제권이라고 하는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죠?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가산할 필요가 없다. 맞죠?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왜 그러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은 이행 지체가 아니죠.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이 말이죠. 해제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죠. 우리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를 못하지만 그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지체는 곧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잖아요.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합의 해제는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는, 세 가지가 다 공통이에요.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합의 해제든 계약 해제든 약정 해제든 관계없이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뭐든 간에 관계없이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4번은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 이런 말은 나올 수 없죠. 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후죠. 그래서 후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요?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잘못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의사의 일치니까.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에 경과하고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금을 공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변제 공탁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변제 공탁을 했는데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금 지급기를 경과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뭘 하냐? 잔금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지금까지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을 하면서 나는 너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걸 받았다는 것은, 공탁이라는 것은 채무 소멸의, 채권 소멸의 원인이에요. 상기라든가 공탁이라든가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채권이 소멸하는 원인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탁을 시켰는데 그것을 매수인이 그것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4번과 같은 질문은 뭐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다른 시험에도 뭐 항상 4번을 주로 정답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맞추셨을 거예요. 자, 68번 창약이죠. 창약과 승낙에 관한 문제는요, 매년 시험에 나왔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창약과 승낙이에요. 청약이라는 것은 뭐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TV 홈쇼핑이죠. 우리가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뭐죠? 거기서 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39,900원에 사라고 지금 청약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승낙을 할 때는 특정한 청약자한테 승낙을 해야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승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2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럼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죠.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잖아요. 그래서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도달한 때지 발송한 때가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상가 분양 광고라든가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죠. 청약의 유인 이렇게.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기는 이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런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뭐를 한다? 그것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약의 유인. 알겠죠? 이것은 자기가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견적서니까요. 우리가 견적서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이 청약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69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죠. 약관이죠. 약관이 참 오랜만에 났죠. 그래서 보통 뭐 약관을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약관이 이제 한번 나왔으면요 몇 년 만에씩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요 한 5년 동안 또 약관이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지문으로 형태로 한두 개씩은 나올 수 있겠죠. 1번 이런 몇 번 얘기했죠.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약관법에 보면 대부분의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관한 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불공정 약관에 관한 규정을 다 암기할 수 없단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부당하게라든가 여기서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번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죠?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게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게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약관법 제5조 보면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약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죠? 알고 계시면 되죠. 이건 5조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4번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또 고객에게 부당하게. 그럼 무조건 부당하게란 말은 나오면 뭐다? 불공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불공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말이죠.
5번은요.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보통 거래 약관을 해석할 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죠. 그래서 통일적 해석. 그다음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불리하면 엄격하게 해석을 하죠. 엄격 해석. 그다음에요 객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관적 해석 그러면 틀리죠. 알죠? 통일적 해석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의 보험회사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거래해서 어느 것 하나하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통일적 해석, 그 다음에 객관적 해석으로 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불리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자, 70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우리가 평당 100만 원 아파트 분양이죠.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죠. 그래서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죠. 담보책임이죠. 이런 경우는 뭐다? 선인 경우,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먼저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것이 뭐다? 면적을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걸 우리 뭐다?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평당 1,000만 원 그렇잖아요. 악의 올해 선이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악의는요,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선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죠. 여기 보면 청구란 말 앞에 감액이란 말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잔존 부분만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했다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계약을 해지하죠. 누가 해지한다? 선의의 매수인. 그래서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한다 이런 말이고, 5번은요 선의 매수인은 멸실 사실은 만날부터 안날이죠. 안날. 선의는 안날이죠. 여기서 선이죠. 안날부터 몇 년이다? 1년 안에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때 권리 행사는 대금 감액이나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특히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정답은 정답 몇 번이죠? 여기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요. 악의의 매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71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요. 지금 1번에요. 지금 갑했어요. 자, 2번에요. 을로요 하면서 다시요. 일 그래가지고 갑에게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환매권은요. 환매권은 좀 시험에 나온 지가 좀 됐죠. 근데 올해 좀 특이한 것은 환매와 교환이 동시에 났다는 거예요. 보통은 환매와 교환 같이 묶어서, 또는 환매와 매매, 또는 교환과 매매, 교환과 환매, 교환과 임대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교환 따로 환매 따로 시험에 나왔죠. 물론 이 두 개가 다 시험에 나온 지는 좀 돼가지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얘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동시에 나온 것은 참 이례적이에요. 아시겠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먼저 그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면 교환이 나올 것이고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환매가 나와야지 원칙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통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환매의 경우에서 지금 사례형 문제가 지금 났단 말이죠. 그래서 환매하고 교환은 이제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매년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이렇게 3억이라는 매매계약을 했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언제죠? 여기요 부동산이죠. 토지니까 부동산은 5년, 그 다음에 동산 면제죠 3년이죠. 그래서 환매기간에 그가 수령한 3억 원하고 그 다음에 3억 원하고 여기 매매 비용이죠. 3억 원과 매매 비용을 막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하고요. 이 환매 대금은 언제나 3억 원과 매매 비용이 아니고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그렇고, 약정이 있으면 이 환매 대금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알죠? 아무 말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다. 그래서 환매 기간 내 이런 것을 반환하고 환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몇 년이다? 5년이죠. 왜요? 토지니까. 5년이죠. 부동산이니까. 환매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여기 지금 부기 등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바로 환매. 그 다음에 뭐다? 우리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할 때 권리질권, 그런 경우도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죠. 자, 4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다. 이러고 보면요, 이때 이제 환매 등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요 3번 이렇게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우리가 환매권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병은요 을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죠. 환매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은 병한테 거절을 못하죠. 왜냐? 여기는 부기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병한테 간 상태에서요, 만약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한테 행사해야 되느냐 병한테 행사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누구한테? 현재 양수인 병한테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 병은 환매 특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을과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고 을은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그건 거절할 수가 없고요. 일단 병한테 오면은 병이 을하고 계약해서 이 토지를 얼마에 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갑은요 무조건 현재 양수인 병한테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무조건 자기 앞으로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 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이게 지금 최근에요 다른 국가고시 나온 거란 말이죠. 환매 등기 후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게요. 알겠죠? 이게 지금 그 변리사 시험이 가는 게 나온 거란 말이죠. 최근에요. 그러면 환매 등기 후에 을구에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 갑이요 환매권 행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환매 등기 후에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소멸한다. 마치 뭐하고 똑같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가등기 이후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환매 특약이 있고 난 다음에 설정된 다른 제한 물건들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는 처음 나왔지만 이번에 최근에요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약간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한 10년 전에 이미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3년 4년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젠간 합격을 하죠. 공중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합격해. 왜? 듣는 것이 있으면 지식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년 안에 합격할 것을 3년 4년 끌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두 문자 형식, 암기 형식의 코드 암기 이런 것은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대체하지 못하죠. 왜냐? 항상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지금 발표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요 어떻게 예측을 해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렵게 나와도 맞추고 쉽게 나와도 당연히 맞추고요. 이런 유형의 강의를 해야지 기존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코드로 암기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요 이 보면은 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기출문제 위주에서 많은 것이 출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번 시험처럼 이렇게요. 지금 문제 요소에 기존에 최근에 나왔던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 지문들이 요소에 딱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 공유사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요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황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다는 80% 이상은 우리 기출문제 지문인데 그 지문들이 약간씩 변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지문을 처음 본 듯한 그런 감정을 갖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서 위주의 강의, 기본서 위주의 공부,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 위주의 강의를 들었으면 뭐 그것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우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다 보면 그것은 상당히 그것을 깨우치려면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제발 부탁인데 먼저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무조건 아무 뜻도 모르고 두 문자 따갖고 암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요, 4번이죠.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자, 72번은요, 교환계약이죠. 자, 교환계약은 뭐죠? 보통 교환계약은 최근에 우리 나온 문제가 두 문제인데요. 최근에요, 그 문제가 다 사례형 문제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교환 문제가 단일 문제로 이렇게요, 서술형 문제가 나온 것은 참 오랜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환매하고요, 교환계약의 원리는 좀 바뀌었어야죠. 교환계약은 사례형 문제로, 환매는 이론적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서 나온 것이죠.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그래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모두 계약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라든가 매매대금 계약의 해제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보책임이요 준용되는 것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가 위험 부담 같은 것이 교환계약에도 준용되죠.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그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죠. 요물계약은 어디가 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것이 요물계약인 것이고 우리가 교환 물건을 바꾼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꾼다? 재산권을 상호 교환할 거다.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은 채권이 될 수 있고 물권이 될 수 있고 유가 증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하죠.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하죠.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배행이 돼가지고요. 계약을 말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디귿.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목적물의 하자,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담보 책임 있죠? 그래서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니은요,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죠. 우리가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거나, 알겠죠? 이런 경우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보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이 불법적인 간섭을 이것을 뭐다?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가를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그래야지. 간섭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불법적 간섭이란 말은 기망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환계약은 항상 유상 쌍무계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준용되는 규정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73번은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했다.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갑으로부터 을이 임차했어. 임차인이죠. 그러면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건물을 짓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존 등기를 했느냐. 만약에 이 보존 등기라면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그러면 계약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요. 그러니까 건물만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로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지상물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를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뭐죠? 우리가 계약이죠. 계약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뭐 할 수 있죠?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전속기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 병한테 다시 임차인 월세를 줄 수 있다. 누가요? 지상권자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여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임차인이요. 그런데 전속기한이 만료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최근에요.
다른 국가고시에 났던 판례형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만 아무튼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차는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1번 옳은 말이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원래 임대차에 관한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원래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는 소수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몇몇 조문은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두 번째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그다음에 차임을 지급할 시기. 그다음에 여기 임대차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은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건 별로 중요한 지문이 아니죠. 왜요? 임차인이 지금 여기서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를 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굳이 있잖아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요 뭐를 청구할 필요가 없죠.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을이 됐죠.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잖아요. 그러면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뭐가 한다?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란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렸죠. 알겠죠?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동시에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몇 조죠? 민법 622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효력이 있다. 3번 틀렸죠. 4번요.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죠.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죠. 그래서 기간이 경과하고 손실하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청구권이죠.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노하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을의 차임 연책이 이익의 차임에 달한다. 이익의 차임 이것을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의 경우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은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민법의 임대차는 2기의 차임연체죠. 그런데 상가 건물은요 3기의 차임연체이죠. 그래서 여기는 민법의 임대차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3번 이렇게. 자, 74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이게 중요하죠. 갑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 있는 전대차죠. 여러분요 얘기했었죠. 기출문제 해석을 할 때요. 지금 최근에요 30표하고 31에 2년간만 우리가요 이 문제가 안 나오고 26, 27, 28, 29에요 연속적으로 4년간 최근 6년 중에서 4년간 동의 있는 동의 없는 전대차가 연속적으로 났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이 딱 2번 있다고 그랬죠. 30회 31회. 그래서요 올해는 이것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례형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기출문제를요 한 5년에서 6년분을 마지막이요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그래서 전대차죠. 이 전대차는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유효이고요. 유효. 그 다음에 이 전차인하고 임대인이죠. 임대인 간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갑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전차인하고 임대인의 관계죠. 이 동의에 따라서 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세 번째요. 이 건물이 창고가 비가 샌다 해서 수선을 해달라고 수선 청구권 권리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수선을 청구하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다시 청구해야죠. 네 번째는요. 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소멸하면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병은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창고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반환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의라고 난 다음에 갑과 을 간의 합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해도 병에게는 영향을 받아 안 받죠?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합의로 종료를 해도.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있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게 되면은 병의 전차권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합의로 소멸시켰다 할지라도 병의 전차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볼까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면, 합의로, 방금 얘기했죠? 합의로 종료했다.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은요,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이 병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직접 월차임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그런데 원래는 갑은 을에게요,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청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5일자가 월세 낼 자고 이 사람이 7일자가 월세를 낼 날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이 갑은요, 원칙적으로 을한테 5일날 월세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을한테 월세를 안 주면 병이 7일날 을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뭐냐, 7일날 을한테 월세를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병은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요, 여기에서요, 이 을이 지금 현재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사실 이 지문이요, 좀 매끄럽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7일날 있잖아요. 7일날 이미 지급을 했어.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이요, 8일날 병한테요, 난 을한테 월세 못 받았으니 그 을한테 월세 줬고 나한테 달라. 그러면 이 병은요, 또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왜? 좀 기간 내요, 지불했잖아요. 7일날이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요, 예를 들어서 6일날 지급했어. 미리서 하루 전날 지급했어. 그런데 갑이요, 7일이 돼가지고 이 을한테 줄 돈을 차임을요, 나한테 달라. 그러면요, 이때 병은 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왜? 원래 차임 지급일이 7일이니까 하루 전날 지급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때 밑도 끝도 없이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60만 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 시기를 정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의무가 있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이건 맞는 것이죠. 그 차임을 지급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 원래는 갑은 임차인 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을한테 받아야 되죠.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왜?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고 을과 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차임 지급 기일에 이것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갑은 그러면 손해가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나한테 차임을 지급해라 이렇게 청구하면 병은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은 임대인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것들이요, 좀 문제치문이요, 올바르지는 않죠. 아시겠죠? 자, 3번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갑은 당연히 말하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의무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3번이네요. 3번은요, 갑은 을한테, 왜요? 두 사람 간에가 임대차 계약이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요. 두 사람의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이 지급을 못하면 병한테, 을한테요, 차임을 지급할 그 날짜에 을한테 지급하지 말고 나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요,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요, 갑은 을하기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5일이 지나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7일이 된다, 그럼 당연히 갑은 병한테요, 차임을 자기한테 지급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죠. 갑은 병에게. 그러면 을은 병은요, 갑에게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내에는, 차임을 지급할 날짜 내에는 갑은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2번의 지문이 조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4번요,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에 달해요. 120만 원이 달했다 이 말이 지금 잘 봐야죠. 여러분요, 지금 차임 연체액이 한 달 60만 원인데 120만 원이면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럼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아요 갑이 임대채약을 해지했죠. 그럼 해지하면 이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는 합의로는 해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을의 채무불이행, 차임 연체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할 때는 병의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이 임대차 안에 전대차가 들어있거든요. 갑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자동 소멸하죠. 그런데 동의를 하고 나서 합의로 임대차를 소멸시킨다 할지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있을 뿐이지, 갑이 만약에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의 소멸을 청구하죠. 알겠죠? 그러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5번 전대차 기한이 만료가 되죠. 병은 갑에게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 해줄 것을? 임대, 여기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 임대 청구권 이런 것이 있죠. 임대 청구, 다시 임대를 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임대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은 법조문에 남아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동의 있는 경우가 있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 임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지문에 있어서는 여기서 딱 보시면요, 우리는 1번이 물론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지만 지금요 2번은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참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물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지문 자체예요. 지문 자체가 좀 원활하지는 않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그럼 잠깐 이제 쉬었다가요. 몇 번을 보자면 75번부터는요. 이제 민사특별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에 관해서는 6문제가 나왔죠. 그 6문제를 다시 분석을 하면서 해설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